안녕하세요. 시알고 양혜승입니다. 오늘은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습서를 좀 먼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자습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설명할 시간을 좀 아끼고 필기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입니다. 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자습서를 구입해서 펼쳐 놓으시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59쪽을 펼쳐 놓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이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연결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자, 사실적 읽기란 있는 그대로 글에 나온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단원의 시작이 사실적 읽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글의 표면적 의미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느냐? 자, 일단 글의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의미는 바로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자, 첫 번째 드러난 정보를 찾는다.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본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글의 구조와 전개 방법을 파악해 본다. 자, 이렇게 사실적 읽기라는 것이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적 읽기는 어떤 개념이며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사실적 읽기란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개념이네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느 방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라는 뜻이네요. 자, 이것을 즉 사실적 정보 확인, 다시 말하면 표면적 의미 혹은 사실적 읽기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 단계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글의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그 다음 창의적 읽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적 읽기 그 다음 단계로 추론적 읽기, 그 다음 단계로 비판적 읽기, 그 다음 단계로 창의적 읽기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주의할 것은 배경의식과 가치관을 개입시켜서 내용을 추론한다. 이것은 사실적 읽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사실적 읽기 안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게 되겠죠. 제시된 정보의 확인, 이 사실적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점이 되겠죠. 일단 읽어서 어떤 정보가 쓰여지는 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바탕으로 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서 중요한 내용과 더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가려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합니다. 자, 중요도를 평가해서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 내용과 주제, 중심 내용의 파악, 그 다음에 주제 파악,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적 읽기로 가는 것은 정보의 확인, 그 다음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판단, 즉 중요도의 평정, 그리고 중심 내용 파악, 주제 파악 이런 과정들을 다 포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정보 확인은 되게 쉬운 과정이 되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정리할 때 우리가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좀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별표나 하시고 여러분들. 자, 책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문장들의 중요도를 매긴다. 어떤 문장이 중요한지, 어떤 문장이 안 중요한지를 구분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중요도 매기기를 한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도 평정이라고 합니다. 중요도 평정. 단어가 좀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잠깐 주의해서 보세요. 자, 문장들의 중요성을 평가해서 정한다. 자, 너는 중요해, 너는 안 중요해. 이렇게 해서 중요도를 상중하, 보통 상중하 3단계로 평가도를 정하게 되는 거죠. 자, 예컨대 우리가 한 문단을 보게 되면 보통 적게는 3개에서 한 6개까지 정도의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단락에 보통 첫 번째 문장은요, 주지 문장이라 해서 중심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
두 번째 문장에 상술 정도의 문장이 있고요. 상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은 예시 문장이 있고요. 네 번째로 이걸 정리한 요약 정리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단락 안에 문장을 논리적으로 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 이런 패턴을 볼 때 주지 문장은 어떻습니까? 중요도 평정하면 어떤 평가를 매길 수 있을까요? 중심 내용이니까 상이 되겠네요. 그죠? 상술은 이 중심 내용을 개념을 풀어준 겁니다. 상술은 풀어준 거기 때문에 연결은 돼 있지만 주지보다는 덜 중요하겠죠? 따라서 중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장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준 거니까 없어도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도가 하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요약 정리는 한 번 더 앞에 나온 풀어진 내용을 압축해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도가 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단락 안의 문장들의 관계를 중요도를 평정해 보게 되면 자,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중요도의 평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을 평가해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정리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리해 보는 거를 제목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목을 정할 때는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자, 이 단락이 무엇에 관해 이 단락이 무엇에 관해서 즉 화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것이고요. 그 화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는 거죠. 우리가 진술, 화제에 대한 진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목을 정할 때에는 화제 플러스 진술, 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제목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면 이 단락이 한옥이니까 한옥이라는 화제에 대해서 한옥의 친자연적 원리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진술 내용을 덧붙여서 플러스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게 제목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정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도 평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요도 평정이 문장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문장들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단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핵심 주장이나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문단은, 자, 그 문단이 높게, 상으로 평가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중복되거나 부연되는 내용, 사소한 내용이 담긴 문단, 이런 문단은 낮게, 중요도가 중간이나 하로 평가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문단을 중심으로 글 전체를 정리해 본다면, 자, 중요한 문단, 상문단을 가지고 정리해 본다면 역시 화제와 진술을 플러스 했을 때 글 전체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글 전체의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는 이와 같은 방식을 확장해서 문단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자, 단락 내용 정리, 단락 제목을 정하는 방식, 그 원리로 전체 내용, 전체 주제 또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또 어려운 게 없네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글의 구조라는 게 있고요. 그 특성이 있는데, 자, 그걸 바탕으로 종합 재구성 어떻게 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글은 그 종류에 따라서 관습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논설문은 다 알다시피 서본결, 서론본결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 각각의 글들의 부분들, 예컨대 서론이라든가 본론, 결론의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의부터 해서 비교, 대조, 예시, 열거, 분류, 분석, 인과, 유추 등등의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전개 방식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와 부분을 정리하면 구성 방식을 파악했을 때 주제 파악에 도움된다. 너무나 뻔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읽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종합할 필요가 있겠죠. 요약 종합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하면 글의 요지를 작성한다. 글의 요지를 작성할 때 그런 방법을 위해서는 중요도를 평정하고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내용사의 관계를 파악하고 선정한 내용을 재조직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말로 간추리면 재구성이 된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들을 삭제하면 되겠습니까? 중복, 부연, 사소, 뻔한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내용의 순서도 바꿀 수 있는 게 중요한 별표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2문단과 3문단의 순서는 2 다음에 3이 나오지만 전체 내용을 요지를 작성할 때는 그 중요도 문장의 순서가 2, 3의 순서가 아니라 3, 2의 순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화. 일반화라고 하는 건 긴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한다는 뜻이고요. 압축 정리할 때 다시 말하면 개념어를 사용해서 내용을 줄일 때 우리가 개념 일반화 혹은 추상화, 재진술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긴 내용을 압축해 줄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앞서 62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큰 제목이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한옥이 지혜로워서 행복을 준다는 얘기네요. 그럼 어떤 면에서 지혜를 주어서 행복할 수 있나요? 부재. 자, 밑에 부재가 붙어 있습니다. 부재. 그것은 통의 원리. 자, 뭐가 통한다는 뜻인가요? 자, 바람길을 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덜 추운 그런 바람길의 원리를 통해서 그런 지혜로운 원리를 통해서 한옥에서의 생활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여기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을까요?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재 연구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글에 관련된 설명문이 있는다는 거. 설명문은 3단 구성이 되어 있죠. 밑에 보면 나와 있네요. 어떤 구성이 머릿말이 있고요. 본문, 그 다음에 맺은말, 이런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분석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자, 한옥에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다. 어떤 과학적 원리입니까? 뒤에 나옵니다. 대류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대류. 자,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다. 뻔한 얘기네요. 자, 한옥의 통행 원리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자, 바람길을 낸다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자, 뭐였습니까? 자, 두 번째 내용은, 공기짐, 찬 공기주머니. 자, 찬 공기주머니를 만들어서 한옥의 어떤 친자연적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설명 방식을 사용한다. 자, 그럼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1문단. 머릿말이네요. 자, 흔히 사람들은 한옥을 친자연적 건축물이라고 말하죠. 친자연적이다. 자, 일반적인 평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친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안정감을 준다. 우리가 자연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미적 쾌감을 줘요. 자, 긍정적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에서 취한 자재, 즉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만들고요. 그 다음 자연 채광을 잘 이용하죠. 햇빛 잘 들게, 천막을 만들어서 햇빛이 잘 들게 만들죠. 그리고 대청마루까지 햇빛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미적 쾌감을 주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한옥의 어떤 긍정적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부터 이야기가 뒤집어지네요. 친자연적이 긍정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불편의 의미도, 생활의 불편, 생활 쳐볼게요. 생활의 불편의 의미 담겨 있다. 친자연적인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구나. 자, 어떤 점에서 불편합니까? 한옥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더라. 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불편해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한옥이 친자연적인데 그게 안정감과 미적 쾌감을 준다는 긍정적 의미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 불편하다는 부정적 의미로 보는 사람도 있다. 자, 앞뒤가 그런 날을 경계로 해서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네요. 대조의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습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대조로 어떤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옥이 불편하다는 그런 관점. 그러나 여기부터 또 한 번 필자가 뒤집었네요. 자,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한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번 더 뒤집는 반박
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필자의 반박이 이어집니다. 자, 이런 한옥을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편견이다. 편견. 편견. 이런 편견이라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리키죠. 이런 편견의 내용이 뭡니까? 한옥은 생활에 불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단락을 정리해 보니까요, 필자는 한옥에 대한 편견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까지가 편견이죠. 여러분, 이 편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필자는 이걸 지금 비판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념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통념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통념 다음에 그러나가 이어지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가 이어지면서 통념에 대한 반론, 반박과 반론, 다른 말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단락을 정리해보니 편견, 통념의 제시와 그에 대한 반박, 반론, 문제 제기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첫 단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꼭 나온 단락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단락을 편견이라고 하는 건 치우친 생각이기 때문에 비판이나 공격을 피할 수 없겠죠. 필자는 이 편견에 대해서 역시 그 다음 단락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 복합 건축물의 불편함이 화제이다. 한옥만이 불편한 게 아니야. 초고층 주상 복합 건축물, 이거 정말 불편해 라고 필자는 지금 말하고 있네요. 자, 그 편견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한옥. 자, 한옥가 여기서 역시 또 이것도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미리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한옥의 불편함을 뛰어넘는 아주 불편한 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기가 봉쇄됐기 때문에 자연 환기가 안 돼. 그래서 불편한 거야. 사람의 비유하자면 1년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거나 또 잔뜩 여름에는 또 그 속에 에어컨을 집어넣은 형국이야. 자, 여러분. 자, 여기 두꺼운 옷과 에어컨을 집어넣은 이 격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불편함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것들은 일종의 비유적 내용 전개 혹은 다른 말로 유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이문단에도 보니까 벌써 대조와 비유추 같은 내용 전개 방식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여러 개 입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다. 이런 집도 이런 상식과 이치를 따르면 되는데요. 자, 이런 상식과 이치를 따르지 않은 것이 바로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는 필자의 비판적인 어떤 견해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옥은 이런 여러 과학적 방식을 활용해서 집안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잘 흐르도록 한다. 자, 한옥은 주상복합 건축물과 정반대로 집안 가득 시원한 바람, 자연 환기가 정말 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은 자연 환기가 봉쇄됐다고 그랬죠? 자, 이거 자연 환기가 안 되는 거와 반대로 여기서는 자연 바람을 잘 환기시켜준다. 이것 역시 대조의 방식이죠. 자연 환기가 잘 된다. 한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통의 원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통의 원리. 자, 이 글의 핵심입니다. 별표 빵빵빵 통의 원리. 자, 한옥이 갖고 있는 어떤 친자연적 어떤 원리의 핵심은 바로 통의 원리다라는 거죠. 이게 글 전체의 핵심이자 중심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락은 자, 중요도 평정으로 한다면 당연히 상이 되겠네요. 상이. 자, 중요도 평정했을 때 그럼 일문단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중요도가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문단보다는 덜 중요하니까 도입단으로서 중이 되겠습니다. 자, 통이라는 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통풍, 환기, 순환 같은 거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자, 통풍, 환기, 순환 같은 말이다. 건강한 집이고 건강하다. 따라서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고 있으니 자연적이다. 자, 이 얘기는 한옥이 주인공이죠. 한옥에 대해서 이게 화제고요. 어떤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한옥이라는 화제에 대해서 통해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하는 진술을 플러스 해주고 있네요. 자, 단락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3문단. 자, 한옥에서 통해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의 화제어가 되겠네요. 화제어 대목 주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자, 첫째는 거시 기후에 맞춰 바람길을 낸다. 자, 거시 기후에 맞춰서 바람길을 낸다. 바람길을 내는 게 중요한 내용의 첫 번째 방식은 바람길을 내는 것이다. 자, 여기서 거시기후란 무엇이냐 딱 보기에도 개념 정의를 알려고 지금 필자가 거시기후란 거시라고 하는 거는 큰 시간단위, 즉 거시 기준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후현상. 그러니까 주로 계절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거시기후는 계절 같은 걸 가리킵니다. 자, 하루 동안에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기후, 혹은 뭐 집 밖에 있을 때, 집 안에 있을 때 이런 것은 미시기후라고요. 계절같이 큰 단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기후현상을 거시기후라고 합니다. 자, 개념을 정의했네요.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네요. 개념 정의. 자, 한국에서는 여름에 부는 바람인 남동풍의 방위에 맞춰 남향 혹은 남동향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바람길을 냈다. 자, 여기서 여름은요, 여러분 더울 때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남동풍이니까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자, 이쪽에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남향 혹은 남쪽,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쪽인 이 남쪽으로부터 바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남쪽으로 대문을 내야 되겠죠. 남쪽 혹은 남동풍의 방향에 맞춰서 이쪽 향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바람길을 냅니다. 그렇죠? 딴 쪽, 서쪽이나 북쪽으로 되면 안 되고 남쪽 혹은 남동쪽으로 내야 되겠습니다. 자, 즉 거시기후에 맞춰서 바람길을 낸 거죠. 자, 이것이 바람이 돌아 나가거나 머물거나 꺾이거나 가지 않도록 했다. 자, 통구현의 첫 번째 방법으로 바람길 내기를 상술하고 있습니다. 자, 상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들을 평정한다면, 자, 중요들을 평정했을 때 어떤 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역시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상해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거를 상세히 풀어주는 상술 단락이 나오네요. 이거를 자세히 풀어주는 단락이 나옵니다. 따라서 다음 단락은 이것보다는 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문단은 중요도를 평정했을 때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겠네요. 그럼 이것도 기억해 두면서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한옥 안채는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 대청 뒷문으로 불어나가는 바람길을 갖추고 있다. 이런 중문은 중간에 있는 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갓집을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려본다고 한다면요. 이게 바깥에 있는 대문이고요. 이쪽에 안채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안채, 여기 사랑채가 있고요. 이렇게 사랑채가 있고, 여기 안채가 있는데 이 안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채가 보통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문이라고 하죠. 맨 바깥에 있는 거 대문, 가운데 있는 게 중문입니다. 그죠? 자, 이쪽이 남쪽이라고 생각해 보면 남쪽에서 불어오는 여름의 바람이 쭉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따라서 가운데 있는 중문을 통과해서 안채에 대청으로 들어오고요. 이 대청 뒤쪽에도 문이 나 있습니다. 문을 내서 이 뒤쪽까지 문이 이렇게 쭉 통하게 됩니다. 뒤에는 보통 산이 있어 시원한 바람이 통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대문, 중문, 안채 뒤에 나 있는 북쪽의 문, 대청의 문, 그리고 뒤에 담을 넘어서 산까지 이어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서 대청 뒷문. 여러분, 이 부분이 대청 뒷문입니다. 이 부분이 대청 뒷문이고요. 자, 중문은 여기 있습니다. 중문, 앞마당. 자, 여기가 중문, 여기가 중문. 자, 앞마당. 이렇게 되겠죠? 대문, 중문, 앞마당, 대청 뒷문. 자, 이런 바람길을 갖추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채는 어디 있냐면, 사랑채는 보통 손님들이 묵는 방인데요. 여기 이 부분이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자, 이렇게 대문 앞쪽에 있는 이런 방들이 있는데 이걸 사랑채라고 하고, 손님이 주로 묵는 방이 되겠습니다. 게스트
룸이라고 하면 돼요. 게스트룸. 자, 대부분 방을 혹격으로 배치한 개방적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길을 내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네요. 창이 보통 방의 앞면과 뒷면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이것만 열면 바람이 숭숭 잘 통하는 것이다. 자, 여기 있는 사랑채들은요, 혹격,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 바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채는 혹겹이기 때문에 개방적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길을 내기 쉽다. 자, 그러나 대조네요. 집안의 가장 안쪽에는 안채. 자, 안채와 사랑채를 지금 어떤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 대조. 자, 사랑채와 안채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폐쇄적이다. 여기 또 딱 나오네요. 그죠? 사랑채는 개방적, 안채는 폐쇄적. 역시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바깥 바람을 집안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처리가 필요하다. 자, 어떤 세밀한 처리가 필요할까요? 자, 방향을 고려해서, 여름에 바람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뒀다. 자, 중문이 가운데 있는 문이 남쪽에, 그렇죠. 당연하죠. 대청을 북쪽에 둡니다. 자, 당연하겠죠. 중문 남쪽, 대청 북쪽. 자, 그리고 대청 뒷문은 나무창. 대청 뒷문에 나무창을 설치해서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있는 이 부분. 대청에 있는 나무창을 설치해서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여름에는 문을 열어서 바람길이 통하게 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문을 닫겠죠. 바람길을 막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자, 대청 뒷문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청 뒷문이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 왜냐하면 중문이나 대문은 우리가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필요하면 열어야 되니까. 그러나 겨울에는 대청 뒷문을 닫아서 추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중문과 대청 뒷면의 창을 모두 여는 순간 단번에 바람길이 만들어지고요. 반면에 추운 겨울에는 이걸 닫으면 어떻습니까? 대청 뒷문이 완전히 막혀서 겨울에 북서풍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여름엔 남동풍, 겨울엔 북서풍. 자,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락의 내용을 정리해본다면 바람길을 만드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입니까? 자, 중문과 앞마당을 지나서 대청의 뒷문을 둔다. 대청의 뒷문을 두고 이걸 남동길을 열어서 중문, 대청 뒷문을 통하게 만들면 여름에 바람길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중요도를 평정했을 때 중간 정도에 해당하겠죠? 자, 다음 단락 정여탕 고택의 안 때문에 서보자. 정여창 고택 안 때문. 자, 여러분 이분은요 조선시대 성종 때 문신인데요. 그러니까 1500년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택이 그 당시 지어진 집이 지금까지 60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그건 아니고요. 한번 불타 없어진 다음에 이게 조선 후기와 다시 지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다시 지어진 집인데 현재 남아있는 집은 자, 이 집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요. 경상남도 경남 함양 지방에 있는 그런 고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고요.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단은 중요도 평정에서 볼 때 상중하 중에서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에 속하게 되겠네요. 중요도 평정은 합니다. 자, 서보자. 내가 안 때문에 들어온 바람이 된 것 같다. 상상을 해보고 있다. 아주 중요하네요. 자, 필자는 상상의 방식을 통해 글을 전개한다. 이것도 맞는 어떤 분석이 되겠죠? 자, 기억해 둡시다. 중문을 통과한 나는 앞마당을 지나 대청을 타고 올라 뒷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 연연한다. 자, 이처럼 한가운데 있으면 자연의 고마움 속에 여름 더위를 참아낼 수 있다. 자, 바람길은 신장로가 나듯 새로운 길, 큰 길이죠. 신장로가 나듯. 자, 비유가 사용되었네요. 비유가
자, 이 길을 따라 한반도 여름 대표 바람인 남동풍이 집을 관통해서 시원스레 훑고 지나간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여창 고택의 예를 통해서 바람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해 원리를 구해내는 두 번째 방법, 자,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걸 이용해서? 미시기후를 활용해서. 자, 미시기후란, 자, 개념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기후란 숲과 산세, 지세와 물길 등 집의 주변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 그러니까 계절 같은 거시기후가 아니라, 여름이나 겨울 같은 거시기후가 아니라, 자, 우리 집 뒤에 숲이 있고 산이 있고 또 앞에 물이 있고 집 주변에 나무가 있고 등등등 어떤 집의 특정한 상황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환경인 거죠. 개별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후를 미시기후라고 합니다. 자, 도시에서 도로나 빌딩이 있으면 여름에도 덥고 도로가 없으면 덜 덥겠죠? 이건 미시기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배산 임수도 역시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하네요. 도로나 빌딩, 배산 임수. 이런 배산 임수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여기 왼쪽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지세가 뒤로는 산을 두고, 자, 뒤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이 자, 이렇게 연하여 있는 것을 배산 임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는 마당을 비워서,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미시기후를 만드느냐? 마당을 비우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겁니다. 자, 일단 마당을 비워서 어떻게? 앞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든다. 자, 마당을 어떻게 비운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옛날 전통 가옥 가보게 되면요. 한옥집 가보게 되면 앞마당에 보면 나무 같은 걸 많이 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는 그 안채들은 앞마당이 널찍한데 전통적인 고택의 앞마당들은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좁고 그리고 그 안에 나무 같은 걸 심지 않고 그렇게 비워둡니다. 그 이유가 바로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통을 그냥 두 번째 방법으로 찬 공기 주머니 만들기라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네요. 자,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한옥이 갖고 있는 통의 원리, 그 과학적 원리 두 번째를 중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를 평정하게 되면 중요도 평정했을 때 상중, 하중에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상에 해당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따라 볼게요. 자, 이걸 또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또 한번 구체화하겠네요. 구체화. 그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체의 액체가 부분적으로 가열되면 그 부분이 팽창하죠. 팽창하면 밀도가 작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작아져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아진다.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가열되면 팽창한다, 밀도가 작아진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 자, 밀도가 큰 부분은 아래로 내려온다. 자, 위에 있던 찬 공기는 밀도가 커서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위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되풀이되면서 기체나 전체가 고르게 가열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류 현상이라고 하죠. 자, 과학적 원리 여기 개념 정의 나왔고요. 개념 정의.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문장은 가열시킨다, 가열되면 팽창한다, 밀도가 작아진다. 이 부분은 자, 개념과 개념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 설명 방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게 볼 때 이 문장은 가열시킨다, 팽창한다, 밀도가 작아진다,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윗부분은 내려온다. 이렇게 원인, 결과, 인과적 설명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대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여름에 한옥의 마당에는 이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아서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겠죠? 즉 밀도가 작아지면, 자, 밀도가 작아진다는 거 문제 바꿔치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밀도가 커지면 아니라 거꾸로 바꿔치기 할 수 있겠죠. 이런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기가 밀도가 자, 열이 받는다? 그러면 팽창하면 어떻습니까? 공기 개수가 공기 개수가 밀도가 작아지면서 자, 팽창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앞마당은 거의 진공과 유사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공기 자리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건 비어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진공 상태는 다른 걸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진공에 있는 곳으로 누군가 들어오겠죠? 누가 들어옵니까? 찬바람이, 자, 이 진공으로 찬바람이 밖에서 들어옵니다. 이때 바람은 중문으로 들어온 것과 대청으로 들어온 것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찬 것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밀도가 작은 것이, 자, 이게 항상, 자, 중문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청 뒤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요. 둘 중에서 어떤 것이 꼭 정해진 채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들어온가? 찬 것, 밀도가 큰 것, 밀도가 크고 차가운 것이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그건 중문일 수도 있고, 뒤에, 대청 뒤 뒷문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아직 모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대류의 원리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람이 들어오게 되고요. 대청 뒤에서는 숲이 있고 이곳에 찬바람이 대체로는 중문에서라기보다는 그 대청 뒷문에 있는 숲 쪽에 있는 찬바람이 대체로 들어온다, 이런 결론을 말해주고 있네요. 자, 한옥을 숲 앞에 짓는 거죠. 우리가 배산임수라고 하죠. 배산임수에 숲 앞에 한옥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찬바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조상들은 한옥을 지을 때 지켜야 할 하나의 불문율. 자, 그럼 불문율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불문율, 문장의 형식,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법. 이때는 율자가 법률의 법자입니다. 로, 영어 로. 자,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법을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문서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의 규칙, 법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법에 써 있습니까? 자, 그렇지는 않죠. 물론 부모를 해치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지만, 자, 그건 불문율 같은 거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지킵니다. 그걸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자, 대청 근처의 집 주변에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이다. 왜요? 왜 안 심습니까? 자, 찬바람이 마당에 들어온 것을 용이하게 해서 마당을 비우는 거죠. 자, 마당을 비웁니다. 마당 비우기, 바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요하네요. 대청에 너무 가깝게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흘러드는 것을 막기 때문이죠. 또한 담을 낮게, 나무를 심지 말고 대청 주변에 담을 낮게 하는 것도 역시 바람의 흐름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해 원리에 관한 두 번째 방법으로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데, 그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대류가 되겠네요. 대류가 과학적 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 나무를 심지 않고, 그 다음에 담을 낮게 한다. 자, 나무를 심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담을 낮게 한다. 구체적인 방법까지를 추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칠문단은 어떻습니까? 이 칠문단은 앞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도 평정하게 되면 중요도 평정에서 중이 되겠습니다. 중.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자, 다음 단락으로 마당을 비워서 대류현상에 의해서 바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과학적 원리까지 설명을 했죠. 담을 낮게 하고 앞마당을 비우기 위해서 나무를 심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구현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바람을 끌어들입니다. 자, 여러분, 끌어들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끌어들이는데 그게 곧바로 날아가 버리면 집안의 공기가 여름에 차가워지지 않겠죠.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찬 공기를 계속 머물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끌어들인 찬 공기를 어떻게 하면 계속 머물게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 조상들의 정말 뛰어난 머리가 있는 겁니다. 요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가 세계적으로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새 외국에 수출하는 우리 상품에 옛날에는 한국 브랜드, 한국 K라는 마크를 붙이는 것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최근에는요, 한국 코리아 브랜드를 오히려 써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코리아를 써 붙이면 외국의 그 소비자들이 훨씬 더 그걸 더 잘 사고 잘 소비하고 잘
구매한다고 해요. 그래서 K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 요즘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재미있는 그리고 이제 기분 좋은 어떤 현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머리 좋은 우리 조상들이 찬 공기를 일단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바로 지붕의 처마를 갖다가 가지고 활용하는 거야, 지붕의 처마. 자, 지붕의 처마는요, 지붕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처마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요, 그죠? 길게, 그러니까 뒤쪽보다 이 집의 뒤쪽보다 안쪽 앞마당에 처마를 길게 해서 여기에 끌고 들어온 찬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지붕 처마를 돌출시키는 거, 자 정말 너무나 머리가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 훌륭한 우리 조상님들이네요. 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과정의 안채 앞마당. 관과정. 자,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네요. 여러분, 관과정은 어디 있냐면요. 경상북도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데, 관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 조선시대 역시 성종 때의 어떤 문신인데요. 손모라고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집을 지었는데 언덕백에 이렇게 있는 집입니다. 그 이제 관과정, 그 집의 이름인데 볼관자에 가는 곡식 가자인데요. 자, 곡식이 자라는 걸 바라본다. 이 곡식을 비유하자면 자식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자기의 자식들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바라본다는 뜻으로서 관과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관과정이란 한옥집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관과정의 안채 앞마당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폭에 비해서 지붕 처마가 많이 돌출되어 있대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마당으로 흘러 들어온 찬바람을 오래 잡아둔다. 이게 바로 지붕처마 역할이 되겠네요. 앞으로 돌출한 지붕처마는 형성된 그 차가운 공기 덩어리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바닥 안에서 위아래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그 결과 아직 데워지지 않은 찬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같은 얘기 되겠네요. 한옥의 안채가 특히 여름에 서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이 가리키는 내용이니까 자, 지붕의 처마를 가지고 찬바람을 잡아두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문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딱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지붕의 처마를 만들었다. 그러면 중요도를 평정했을 때 상중, 하중에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상달랑은 찬 공기 주머니 만들기 중심 등 앞에 나왔었죠. 이것은 관과정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상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상중하중에 중에 해당하는 그런 평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도 평정을. 자, 한옥에 구현된 통해원리 두 번째. 자, 찬 공기 주머니 만들기 끝났네요. 자, 마지막 문단. 자, 설명문의 마지막 문단은 우리가 맺은말이라고 하죠. 이 맺은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은 전체에서 맺은말은 요약 정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요약 정리하기 때문에 역시 중요도에서 상의 평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은 한옥의 통해 원리를 적절히 활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람길을 내주었다. 자, 바람길 내는 거 앞에 본문 1의 중요 내용이죠. 자, 이게 바로 전체의 중심 내용이고요. 자, 중심 내용. 통해 원리 활용 중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람길 내는 거 첫 번째 구체화된 어떤 원리인가? 첫 번째 바람길 내기. 자, 두 번째 또 마당에 들어와서 지붕의 처마를 이용해서 바람을 머물게 했다. 자, 여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찬 공기 주머니 만들기. 자, 두 번째가 이게 찬 공기 주머니 만들기. 자, 주머니 만들기.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되겠네요. 두
두 번째 원리.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조상은 슬기롭게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 자,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 동시에 살기 편함. 불편한 게 아니고,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국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 이런 식의 불편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공격했죠. 그거에 대한 정말 결론적인 이야기네요. 불편하지 않다. 결코 불편하지 않고 살기 편하다. 자,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한옥의 가치가 되겠네요. 우리가 한옥의 가치, 다른 말로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옥의 친자연,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살기 편하다. 그런 면에서 한옥은 친자연적이다. 라는 얘기로 이 글을 끝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이제 학습활동 중에서 중요한 내용 몇 개만 더 확인하고 저는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습활동 보시면요, 여기에 한 박스의 문단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문장에서 자, 중요도 평정 상중하를 평가해 본다. 그리고 중심화제가 뭔지, 중심이 뭔지 써보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대목입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기억 문장 보면 통해 원리를 구현한 두 번째 방법. 자,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찬 공기 주머니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밑에 정의되어 있죠. 한옥에서 통을 그냥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찬 공기 주머니 만드는 것이다. 이게 중심 내용이 되겠고, 화제는 찬 공기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중요도 풍경할 때 상해에 해당한 내용이 되겠죠. 자, 상해 되겠고요. 그 다음 미시규 개념을 상술 해주겠네요. 자, 상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개념 상술,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내용이므로 역시 중요도에서 중간 정도의 평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도로나 빌딩, 그 다음에 배산임수, 이것도 역시 미시기후의 예를 들어주기 때문에, 미시기후의 사례를 들어주기 때문에 중요도 평정에서 하에 해당하는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자, 한옥에서 마당을 비워서 앞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미시기를 활용한다. 자, 한 번 더 요약 정리했네요. 자, 이건 요약 정리 문장이기 때문에 역시 첫 번째 문장과 중요하게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평정하면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중하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단 중심 내용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고 상중하 평가하는 거, 이것도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2번에 발표할게요. 자, 전체 주제를 써보자. 여기서 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면, 자, 2문단, 그 다음에 3문단, 그 다음에 6문단, 그 다음에 9문단, 2, 3, 6, 9가 되겠네. 2, 3, 6, 9. 자, 2, 3, 6, 9가 상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보면요. 주제 문장. 자, 한옥은 통해 원리를 구현. 자, 통해 원리 구현. 한옥은 통해 원리 구현은,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입니까? 바람기를 내고, 그 다음에 찬 공기 주문 만드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통해 원리를 만들어서 친자연적인 어떤 건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이 뭘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옥은 통해 원리를 구현하는 친자연적인 구문단. 그 다음에 통해 원리 구현은 2문단이고요. 물론 여기에 통해 원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람길 내기. 이 바람길이 바로 3문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찬 공기 주머니 6문단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2, 3, 6, 9 중요도 상에 해당하는 문단들을 묶어서 압축하면 전체의 주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옥은 통해를 구현하는 친자연적 건축이다. 자, 이렇게 주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선생님이 가운데 페이지 하나 떴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가볼게요. 이 글의 내용을 종합 재구성해 보자. 자, 그랬을 때 전체의 9개 문단 가운데에서 꼭 활용할 중요한 문단은 뭐고, 삭제가 가능한 문단은 뭐냐? 그랬을 때, 자, 이 문단 전체 화제 제시, 그 다음에 이건 한옥은 통해 원리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3문단은 통해 원리 가운데 바람길 내기. 자, 6문단은 찬 공기 주머니 만들기. 마지막 9문단은 요약 정리해서 한옥은 친자연적 건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2, 3, 6, 9가 반드시 활용할 중요한 문단이 되겠고요. 나머지
나머지 것들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2, 3, 6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요약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요약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문장을 가져보겠습니다. 한옥은 통영 원리를 구현한 건축물이다. 이거 이 문단의 내용이네요. 즉,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발음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겠다. 자, 첫째는 이 부분은 3문단이 되겠습니다. 바람길을 만든다. 자, 둘째는 마당을 비워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든다. 6문단이 되겠네요. 마지막 정리문장 이처럼 우리 조상은 통영 원리를 잘 활용해서 친자연적인 한옥을 지었다. 이건 한옥의 가치를 요약 정리한 9번째 구문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 문단, 중요도 평정에서 상해에 해당하는 문단을 묶어서 압축하면 전체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단문의 마지막 부분이 넓혀 읽기 학습할 때 마지막에 실려있는 자, 이 글도 문제에 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다음 글 읽고 활동을 해보자. 자, 유병선이라는 어떤 그 건축학자인가 이분의 그랭이지라고 하는 글입니다. 역시 설명문이 되겠고요. 자, 분석과 예시 등에 설명하고 있네요. 건축공법인 그랭이지를 가지고 자, 우리 건축에서 이 그랭이지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과학적 건축 기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인용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걸 통해서 신뢰성을 덧붙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걸 역사성과 과학성 입장에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인용과 사례 제시, 이것들을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그럼 본문을 들어가, 자, 보겠습니다. 1문단. 대목, 신영원 선생은, 대목은요, 큰 건축물을 지은 그런 목수를 가리킵니다. 이름난 목수를 가리키죠. 자, 신영원 선생은 선사시대 고인돌에서도 현대 건축에서 쉽게 구사할 수 없는 고급의 공술이 이용되었다고 말한다. 그럼 이 부분이 대목 신영원 선생의 말을 뭐 했습니까? 이게 인용을 한 대목이죠. 인용. 여기에 바로 인용이 들어있네요. 인용. 자, 공술, 공학적인 기술, 공법 기술이 응용되었다. 자, 선사시대 고인돌, 이건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인용과 사례 동시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현대 건축에서 쉽게 구사할 수 있는 고급적 공술,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고인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받침돌, 지붕돌. 이게 지붕돌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받침돌인데요. 자, 여러분들 진짜 수천 년의 역사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까지도 현대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것도 중심을 잃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컨대 조금만 지진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바람이 세게 불 수도 있고 태풍이 불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수천 년 동안의 자연적인 환경의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있죠.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자, 이것은 받침돌과 지붕돌 이 사이에 완벽하게 틈을 맞추는 놀라운 구축 기술이 있다는 거죠. 자, 울퉁불퉁한 돌들을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이 석축의, 자, 그 기술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 공술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석축의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그랭이질. 석축, 돌을 싼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선사시대 고인돌에서 이미 이것들이 등장한다. 자, 그랭이질이라는 전통적인 건축 기법은 조선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선사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오래된 건축 기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단한 공력, 대단한 정성과 힘, 시공 기술이 필요한 그 그랭이질은 장군총과 그리고 분황사 기단을 거쳐 불국사의 석축 하단부에도 응용되었다. 자, 이것들이 계속 역사를 이어서 선사시대부터 어디까지? 삼국시대까지, 그죠? 고려시대, 백제, 그리고 불국사, 신라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사시대 고인돌부터 사용된 석축기술 그랭이질, 석축의 그랭이질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 볼까요? 그랭이질은 본디 한옥을 지을 때 본래 자,
한옥을 지을 때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실은 본래 한옥을 지을 때요, 이렇게 밑에 옆에 왼쪽 그림 봅시다. 주춧돌, 돌이죠, 돌. 주춧돌과 그 위에 있는 나무 기둥을 접합을 시키는데, 그 주춧돌의 윗면이 고르지 않죠. 울퉁불퉁하겠죠. 자연 상태에서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지은 겁니다. 왜냐면 그걸 반듯하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게 살짝만 밀어도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 위를 갖다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울퉁불퉁한 걸 만든 상태에서 나무의 밑에 부분을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이 기술이죠. 일부러 맞게 해서 틈을 이렇게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딱 결착이 되면서 그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뭐가 밀거나 또 바람이 밀거나 지진 같은 그런 외적인 어떤 외력에 의해서 또 이거 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걸 맞물리게 하는 고난도 공법인데 이걸 바로 그레질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 정의를 하고 있네. 개념 정의. 자, 기둥을 생긴 대로 펑퍼짐한 자연석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데도 흔들리거나 밀리는 법이 없다. 주춧돌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나무 기둥을 정밀하게 판에서 밀착시키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자연석의 모양을 그대로 살린 거죠.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자, 자연석을 일부러 가공하지 않고요.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랭이 질만큼은 최고 건축 책임자 도목수는요. 건축 목수 중에서도 목수의 우두머리입니다. 목수의 우두머리, 도목수가 맞섰다 이런 얘기죠. 그랭이질이 제대로 된 두 개의 기둥 위에 널판을 얹으면 그 일을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그랭이질은 우수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옥에서 그랭이질을 가지고 집을 건축물의 기본을 쌓음으로써 집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황땡땡 교수는 이것도 역시 유명한 전문가의 말을 뭐 했습니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자, 불국사가 1200년 동안 불국사의 살을 들고 있네요. 지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랭이질이다. 여러분들 경상북도 포항이라든 경주 부분은 우리나라 활층단성 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의 어떤 그 횟수나 규모가 아주 큰 편이죠. 자주 일어납니다. 지난번 포항 지진처럼. 자, 그만큼 위험한 지역인데요.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고. 자, 그런 지진에 취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국사가 오랜 동안 지진을 견뎌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랭이질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국사 밑으로 활성단층이 3개가 지나가는 그런 불안정한 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터에도 불구하고 지진을 이겨냈습니다. 석축 아래 그랭이질, 석축 아래 그랭이질,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랭이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석축 아래 그랭이질 때문에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서 완충하는 놀라운 내진 기술. 자, 이거 내진, 지진을 견딘다는 뜻이죠. 견딜 내자에 움직일 진짜 지진을 견디는 기술이다. 자, 불국사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울퉁불퉁한 돌들이야말로 현대 건축 공학이 흉내내기 힘든 공수의 결정체에 있습니다. 자, 돌 다루는 솜씨를 잃은 현대 건축은 그저 크고 높아지기만 하고 있다. 이런 마지막 이 두 문장은요. 자,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갑자기 불국사에서 현대 건축이 나왔고, 불국사는 오래된 건축 기법을 통해서 지진을 견디고 있는데, 현대 건축은 높이만 쌓을 뿐 그런 건축 공법, 전통적인 건축 공법들을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현대 건축을 비판하고 있네요. 그렇죠? 현대 건축의 비판. 자, 필자의 비판적인 시선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때 학습 활동에는요.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적으라. 자, 선사시대에는 석축의 그랭이질. 여러분들 그랭이질이 주인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그랭이질이 주인공인데 선사시대 고인돌의 예를 들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그랭이질이 어디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한옥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옥에도. 자, 그리고 이 그랭이질 일법이 어디에도 있다? 불국사에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자, 한옥이나 불국사 선사시대의 고인돌이 자, 화제어, 자, 핵심어가 되겠고요. 자, 공통적인 주인공들은 그랭이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문단에서의 중심 문장은요. 자, 울퉁불퉁한 돌들 자, 등장한다.
두 번째 이 문단에서 그릉의 질은 한옥을 지을 때 나무 기둥과 주춧돌을 맞물리게 하는 고난도 공법이다. 마지막 불국사를 떠받치고 있는 돌들이 바로 궁수의 결정체이다. 현대 건축은 그냥 높아지고만 있다. 자, 이런 얘기 중심이에요. 한계를 파악해 정리해보자. 이 문단은 그릉의 질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 이 문단에서는 이 기법이 많이 쓰인 것이 한옥 건축이다. 이 기법이 제일 많이 쓰인 것이 한옥 건축이다. 3문단에서는 자, 이 그릉의 기법이 불국사의 내진 기술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건축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은 비판할 만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요약을 가볼까요? 내용 요약. 자, 한옥을 지을 때 고난도 공법인 그릉의 질이 쓰이는데 이 기술은 선사시대부터 자, 이게 이 문단의 내용인데 맨 앞으로 왔네요. 그 인문단의 내용이 두 번째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고인돌에서부터. 그리고 3문단의 내용 불국사에서도 이것이 사용되어서 내진 기술로도 지진을 견뎌내는 그런 방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런 현대 건축에서 이런 기법이 쓰여지고 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다 맞춰봤는데요.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네요. 자, 선생님이 압축된 설명보다는 교과서를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의 어떤 내신에 좋은 점수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생님도 지금 이를 안 다물고 진짜 1시간이 넘게 열심히 준비해서 1시간 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